자,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우리를 모두 다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 69시간까지만 해라. 죽어요, 사람. 우리 말을 들었나 봐요. 사람 죽는다고 69시간을 일을 하다뇨. 120시간 하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120시간이면 진짜 사람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럴까요? 살 수가 없어요. 69시간도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최지민 교수님도 거의 이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그렇지 밤까지? 않습니다. 다 아니에요? 잘려가지고. 예. 근데 아니까 어제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네. 일주, 2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잠을 못 자고 만약에 뭐 일주일, 2주간 집중적으로 일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신도 몽롱해지고요.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건강에 엄청나게 피해를 줍니다. 가정생활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한 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노동을 시켜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기계입니까? 기계도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기계도 망가져요. 네. 근데 그리고 또 더 넓혀서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 70%에서 4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2시간 만들어 놔가지고 국민의 어떤 워라밸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부분도 어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동자, 근로자들의 생존 공간에 연관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이런 마인드는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마인드,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화물연대 그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래 놓고 나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그리고요, 노동에다 자꾸 유연자 붙이는데, 유연, 이런 얘기, 노동 유연제, 유연 노동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동에 유연자 붙이는 순간 누구한테 가장 피해가 가는 줄 아세요? 노동자한테 피해가 가요. 맞아요. 노동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겉으로 보게, 그러니까 좋아요. 유연 노동제, 노동 유연제라고 하는 표현은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근로자들을 막 그야말로 오랫동안 일을 시켜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죠. 생산성이 네. 높아진다고 보지도 않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노영희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집중이 떨어져요. 피곤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게 무슨 당연하죠. 시간만 눈 뜨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러다가 사고 나고요. 만약에 그렇게 정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그러면 네. 이제 인재도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환님께서 생계형 진봉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요. 꽁이님께서 네. 야, 추운데 우리 교수님 지각도 안 하시고 추워 대단하십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랬는데 네. 오늘 너무 추우니까 사실은 마음도 좀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슈도 짜증나는 이슈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우리가 과로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 주 60시간 정도 일하는 네. 거를 마지노선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60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일하면은 위험하다, 건강이 과로사 나빠진다 위험성이 이런 있는 거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도 그렇게 과로사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도 그렇게 짜게 그분들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났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다가 과로사 하면 어떡해.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60시간만 되면 예전에는 60시간부터는 과로사라고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69시간 넘어야지 과로사지 뭐 이제는 그냥 너네들의 개인적인 문제 아니니?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모는 꼴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노동자들 보고 그냥 니네 죽어라 일만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부가 막아주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좋은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야 뭐 일 많이 시키고 오랫동안 일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을 뭐 본인이 그렇게 뭐 죄악시하지 않지 않겠어요? 52시간제도 주 52시간제도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가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2년, 3년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가 안 돌아가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아니, 도리어요, 수출을 늘었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적자예요, 계속 무역 적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 많이 한다고 이 시간 일하는 근로 시간을 늘려놓는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슨 생산성이 올라가냐고. 아까 제가 말씀 효율이라는 얘기를 효율.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말이 맞으려면 그 지난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렇죠. 최대 52시간 일하게 하고 네. 그 안에서 유연하게 사업자하고 뭐 근로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합의를 하면 봐라.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노동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 다 지우고 싫은 거야. 싶어요. 그냥 지우고 싶은 거지. 왜 그럴까요? 문재인이 그렇게 싫을까요? 열등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았어요? 대통령에게? 열등감. 왜 열등감을 자기는 서울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검사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밖에 못했는데 왜 변호사 열등감이 있어요? 폄훼하십니까? 제가 변호사잖아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열등감에 대해서는. 아니 집안도 되게 부유하시고 키도 크시고 부인도 아름다우시고 왜 그러실까요? 노 코멘트. 자, 자문기구의 설명은 집중적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총량의 근로 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것인데 네. 과연 기대 효과가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공정성을 명목으로 호봉제 등의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데 네. 이게 과연 되겠는가? 저는 직무 성과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교수사에도 이런 부분이 도입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뭐 미국의 교수사에는 그렇고요. 대부분 다 연봉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직무 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요. 잘못 악용이 되면요. 네.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주 마음대로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 룰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이 잘 돼서 평가를 네. 하는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네. 직무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소기업이나 이런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사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말 잘 듣는 사람들, 일을 열심히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성과 더 주고 예컨대 자기 생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낮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평가를 누가 하느냐, 어떤 평가 기준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호봉제라고 하면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일정 근로 수준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다 똑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조그마한 회사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몇 명 안 되는 회사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노동자들에게 더 힘든 근로 조건을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칠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이호님께서 이분이 옛날에 이렇게 일했나 봐요. 저는 현대건설에서 40년 전에 매일 13시간 이상 주 6일 일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우리 다 일했어요. 옛날은 그랬지. 지금부터 40년 전이라고 하면은 80년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가? 네. 그렇죠. 지금이 2023년이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80년대에 돌아가고 있는 누가 거지.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식 그랬었지. 개발도상국이 최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개인의 얘기했었지. 삶이란 없다. 박정희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연결돼가지고 올라갔던 맞아요. 바로 그 타임의 것하고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노동관하고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쭈어라 일만 해라.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재인가 뭐 구태타한 거 빼고는 전두환 대통령을 또 뭐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그거 빼고 다 잘했다. 네. 이러지 말했었죠. 참 특이해요. 이분은 정말 세상을 지금 2023년에 안 사시고 혼자만 1980년에 사시는 것 같아. 자, 어쨌든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사실상 폐기해야 된다. 이러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 부부는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요?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선 기간에 나왔었잖아요. 사모님께서 건강보험료 엄청 얼마 안 조금 낸다는데? 낸다고. 8만 원인가 7만 원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 벌기 때문에 무슨 그때 그랬어요. 본인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본인이 차린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네. 월 200만 원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하고 전업 혹은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과 상관없이 맞죠. 월 200만 원 직장 보험료를 낸다 이랬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 거기 월 진짜 200만 원에 수십 배 해당하는. 냅니다. 그거 수십 배 더 냅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건강보험. 척지겠다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한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건강보험 나는 내고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국가에 충성하는데도 국가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내가 국가에 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진짜. 많은데 세금과 건강보험과 말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저도 말하기 치가 떨립니다.
자, 문재인 개혁까지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한다. 네. 계속해서 전 정부 지우기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한 20조 쏟아 부었는데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만 하더라. 근데 솔직히 같은 가족인데 아빠가 벌어가지고 혹은 엄마가 벌어가지고 그 밑에 자식들이 들어가고 또 노부모들이 내 위에 같이 내가 모시고 살고 그러면 가족은 다 같이 해주는 거죠. 그걸 왜 무임승차란 말 했어요? 기분 나쁘게. 솔직히 그 돈 다 벌어가지고 다 한 건데 왜 그걸 왜 무임승차라 그래요? 나는 정말 기분 나쁘더라 그 말은. 여러분은 안 기분 나빠요? 난 나만 기분 나빠요? 나만 쫀쫀해가지고? 아니 다 기분 나빠. 아니 왜 무임승차라 그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은 어쨌든 한 집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하고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험료 내면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혜택 받는 거 당연한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임승차라고 그러니까 막 마치 그들은 무의도식하고 그냥 나라에서 뭐 기생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 그런 말이 너무 기분 나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겠죠. 네, 정말 이건 너무 치가 떨리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국민을 생각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맨날 돈은 뜯어가면서 도대체가 돈은 진짜 내 말도 내가 개인적인 게 나올까봐 말하기 그러니까, 말하면 싫은데 안 돼. 내가 말하면-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다니까요. 말하면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아, 소득도 안 나와. 계산도 안 돼. 자, 정말 여러분 마치 무임승차 한다는 식으로 글 쓰는 거 하지 마시고요. 건강보험 자기네들 좀 계산이나 좀 정확히 하시고 누수되는 거나 좀 잘 차단하시고 국민연금 이런 사람들 그 기금이나 잘 관리해가지고 망가지지 마세요. 왜 딴 데서 엉뚱한 데서 손실 난 거 가지고 국민을 탓합니까?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자, 돈 얘기만 나오면 짜증나지. 자, 여러분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 보고 계시고요. 네, 저와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영복님, 예. 진짜 기분 나빠요. 그리고 나무급님, 자식을 키워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데 그럼 노인분들 70세, 80세 드신 분들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 내가 자식으로서 보험료도 못 내주라는 거야? 내 보험료 쓰시면 부모님이 뭐 거지예요? 나한테 얹혀서 산다 그러게? 아우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도 너 꼭 참고 이 지성인으로서 내가 오늘 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웃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 정부의 인사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산호 위원장의 김문수 위원장 임명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뭐 영향력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이 됐고요. 그분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번에 최근에 김광동이라는 사람이 네.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네. 진실화해위원장은 과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좀 캐서 확인을 해보고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좀 서로 간에 좀 정리해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된 건 잘됐다 이런 거 좀 확인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진실화해위원이죠. 위원회죠. 거기에 위원장을 누가 맡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 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 5.18 사건에서 북한 사람들의 소행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전두환 씨가 헬기에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이런 그 신부님의 말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런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이 돼버린 거예요. 김광동이라는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이건 김문수 위원장도 문제지만 김광동 저는 위원장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큰 문제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고 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주 4.3 사건도요. 네. 이분이 부인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국가 기념이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거기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참배도 하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에다가 앉힐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지금 여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성감. 성감? 그게 경기도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막 학대하고 했던 예전에 아, 그거 네. 조사하고 있고 형제복지원 네, 그건 아시죠? 형제복지원 들어보셨죠? 하죠. 네. 부산 형제복지원 그다음에 네. 그 녹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번 경찰국장 된 그 사람 있잖아 그 행안부 경찰국장 됐던 사람이 그 대학생 때 군대 끌려가가지고 프락지? 예, 네. 프락지 사건 그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세 개를 그런 사안을 조사하고 사람 있는 조사하는데? 위원장에 이 사람을 앉혀놓으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냐고요. 아, 일부러 앉혀놓은 거네, 그러면. 망치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왜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에 의하면
그 당시 그것들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자꾸 이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면은 이리 와서 네가 좀 이거 좀 정리해라. 이런 애들 좀 못 나서게 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말은 최진우 교수님이 저 했다. 이 내가 한 거 가능성- 아니다. 난 여러분, 질문만 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있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한 가능성에 거예요.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극단적인 인물들의 인사를 계속 반복하는 지금 다 걸까요?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보세요. 싫어요. 저는 근데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아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국민들의 시선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혀 국민의 생각에 반대되는 그런 인사들을 앉혀서 아무 무슨 뭐 부끄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파장, 뭐 논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아니 이 두 사람 김문수 위원장이나 김광동 위원장 이런 사람이 임명되면 당연히 논란이 될 거 다 알았을 거예요. 네. 아니 이거를 그리고 인사검증과정에서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썼다는 걸 다 그렇죠.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시하고 가는 거지.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한 이 사람을 여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조사했던 걸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전부 다 부정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서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이해가 거예요, 안 가는 충분히.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진상규명 이거 뭐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리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그런 눈치는 봐야 되거든요. 안 보죠. 그러니까 아예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정부의 주요 자리에 앉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눈치 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냥 안 보이는데 조용한데 이런 데 갖다 자리를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 협회 이런 데. 그런 데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경산호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사 문제 불거졌을 때 그 노사 문제를 중재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앉혀놔야 되고 이 진실화해위원회도 정말 감춰져 있던 진실, 예전에 독재 정권 때 아니면 군사 정권 때 정말 사람들이 억압받고 핍박받아서 피해당하고 지금도 숨죽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슬픔들을 드러내서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편향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국가가 결정한 내용마저도 부인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맞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영희님께서 나도 영희인데 매번 속 시원하네요. 영희들이 바른 소리 잘합니다. 김영희, 노영희, 조영희 뭐 많은 영희들이 있습니다. 영희야 놀자. 책에도 같이 나오잖아. 놀아요. 예. 자, 윤핵관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핵관들이 점차 활동의 폭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요구합니다. 아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충분히 새 당끼리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교섭단체라고 해가지고 여당 끼워 넣어가지고 예산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참. 게다가 그분들은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합의를 해줬다. 왜 그런 말 하죠? 합의를 해줬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여당이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찾아내는 진실 발견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야당에 협조해줬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마음가짐은 영원히 야당인가 봐. 왜 그럴까요? 야당을 하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 야당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 이게 국정조사 국정만 부추기면 혼자 알아서 국정조사 보이콧이라는 게 이거는요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아, 국정조사 그럼요. 12구 정치의 참사 문제가 관련되고 아닙니다. 정말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도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요. 그런 일을 조사하는데 보이콧을 한다. 이건 국민을 향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고가 났어도 니네 진상규명하지 마.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나 안 할래. 이거 똑같은 그게 거야.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희생자들 유가족들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국정조사를 한낱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원하고 싶은 건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정조사는 12구 참사잖아요. 그럼요. 그 12구 참사에 정말 길에 서 있다가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그 안타까운 생명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여야가 어디 있고 거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를 해주는 게 아니었다. 이따위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만 사는 정치인들. 전당대회에서 물론 당대표 되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거겠지만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정말. 자, 윤핵관들 점차 활동의 폭을 늘려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충성심 경쟁이 너무 정말 찌질하고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충성심 경쟁하는 그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전당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온다는 권성동, 거지. 장제원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직접 자신이 전당대에 나설 거겠지만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을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그다음에 장제원 사무총장설 이게 또 유력하다 그래요. 김장연대. 왜냐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공천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공천을 할 때 물론 대표의 의중이 들어가지만 실무는 사무총장이 다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서면 욕먹을 상황이잖아. 나서는 순간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니까 그럼요. 그걸 피하면서 실제 공천권은 윤핵관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한테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가상 시나리오예요. 만나가지고 당신 대표 시켜줄 테니까 공천권은 나한테 줘. 그 합의하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가 안 되더라도 실권은 다 갖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공천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로 가면 김기현 의원도 물론 비판을 많이 받지만 네.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분도.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윤핵관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윤핵관 비판을 일정은 피해 나가면서도 실제적으로 권한을 갖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핵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저는 안 좋아할 거라고 아닐 것 생각해요, 속으로. 같은데. 근데 이제 왜냐면 보세요. 지금 7개월 됐잖아요. 네. 공천을 앞두고 있잖아.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아, 속으로 안 좋아. 누구의 눈치를? 대통령. 아, 여기 또 대통령이군요. 응.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속으로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좋아하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속으로는 안 좋아하더라도 본인의 공천권이 달려있고 정치 인생이 달려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요. 노영희분은 잘 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논리, 윤리 이런 거 따집니까? 본인 당선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분들은. 네, 그렇군요. 전 대답 안 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네, 네. 동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최진모 성공에 대해서 하고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 되겠습니다. 전혀 증거 없는 말로 상황을 호도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입니다. 아까 했던 말을 교수님과 돌아봐. 다릅니다. 아까 했던 말을 돌아봐. 네, 여러분 오늘 최진모 성공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이분이 요즘에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라앉힐 예정입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